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30일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웹캠하고 마이크하고 사실은 다 지금 준비를 해뒀는데 실제 제가 혼자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그게 잘 설치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카메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저 노트북에 있는 이 카메라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영상이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오늘 오전에 이제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오전에 그 국회 인사청문회입니까? 법사위원회, 국회 대장동 특검 뭐 법사위원회 법안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그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국회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논의하는 그 민주당의 우격다짐, 그게 참 너무나 거북하게 들립니다. 정말 좀 법에 맞게 또 헌법에 맞게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 뭐 법 전문가로서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정말 옳지 않은 그런 호도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 중에 몇 명 있더군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키 조그만하고 그 목소리 쫙 깔고 하던 정말 대전에 사는 그 야당 국회의원, 정말 저는 신뢰감이 정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난번에 조국 교수 이후에 장관을 맡아가지고 그 사람이 취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스탠스들이 정말 또 그 이전에도 또 저하고도 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정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역겹게 느끼지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인사를 나눴으니까요. 저는 조금 작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안 돼요.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사전에 예고를 했던 주제가 첫 번째,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제한. 야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어제부터인가 그냥 그 핫 이슈로 지금 또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을 벌써 해서 법사위에 배당까지 그렇게 법사위에 회부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내지 299명이어야 된다. 우리 헌법상. 또 세 번째, 50억 클럽 권순일 처리에 대해서는 빨리 속도를 내라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주제를 일단 여러분과 공유를 했으니까요. 옆으로 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오늘 이제 어제 그런 논의가 있고 해서 오늘 이제 쭉 그 관련 기사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뉴스원 기사입니다. 여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이고 법원 장악 의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사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 임명권마저 제한하고 있다.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또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패습의 결정체다. 면죄부 자판기 갖고 싶어서 발의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은 여러분들 대략 아시죠? 이것이 광고가 있습니까? 광고를 빼야죠. 당연히 광고가 안 지워지나? 뭐 이래. 네, 이렇게 해서 27일 날 법안을 발의했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이제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제안을 했냐 하는 것도 어디 있었는데요. 제가 법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더 이상 논의할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기사입니다. 자, 우리 헌법에 그런데 이제 도대체 여러분, 우리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출을 합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헌법을 분명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헌법 제5장이 이제 법원에 관한 장이거든요. 101조는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있고, 102조는 대법원의 구성, 또 각급 법원에 대한 조직, 그 다음에 법관은 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게 이제 104조가 임명에 관한 규정입니다. 104조, 105조는 임기에 관한 규정이고요. 104조가 이제 논란이 되는 규정인데, 한번 보세요. 104조 1항에 보면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 헌법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제2항에서는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물론 이제 여기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그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대략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소위 대법원 판사입니다. 대법원에는 일반 법관들도 있고 대법관, 장관급인 대법관, 이제 대통령과 같은 급수인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해서 여기는 뭐 국회와의 관계는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이제 대개 보면 법원 행정처장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결재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아주 그 능력 있는 법관들을 대법원 판사로 그렇게 임명을 하는데, 뭐 그것이 이제 평상시 같으면은 능력자를 많이 실력 있는 능력자를 많이 그 대법원에 그렇게 배치를 하지만은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정말 요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자리에는 모두 다 자기 사람들을 다 앉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의 우리 헌법의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관은 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규정입니다.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최기상 의원 등 해서 44명이 지난 27일 날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제안 이유를 보면은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법사위에다가 지금 심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 제안 이유를 이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제안 이유를 제가 따로 사실 그 한글 워드로 제가 빼놓긴 했는데 요걸로 잠깐 요걸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것으로 이제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봐요. 여러분, 자, 이렇게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방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겠다. 지금은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서 대통령이 낙점하는 형태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현행헌법은 대법원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또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뭐 맞는 말입니다.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걸 사용을 할게요. 파란색으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뭐 우리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 저쪽에 그 춘천지방법원장 하고 있던 한 60몇 위 그 법관 서열 60몇 위인가 되는 사람을 갑자기 그 사람을 그 뭡니까 우리법연구회 쪽 노선에 있는 그 김명수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낙점을 한 겁니다. 지금 누가 이 권한을 남용을 했습니까? 그 남용 사례는 다른 때보다 유달리 지난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권한 행사를 남용한 그런 사례는 정말 두고두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연역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요. 연역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워야 되겠네요. 연역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 72년 유신헌법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법원장 선정에 법관회의 또는 법관 추천회의 제청이나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거를 거쳤다. 그러나 유신헌법에 와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개정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민주화 이후에도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을 씀으로써 상당히 자극적인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 말은 사실은 뭐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여러분들 공감은 됩니다. 그러나 이 이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과제로서 남게 되겠죠. 한편 현행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돼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대법관의 경우에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누구를 이제 낙점하죠. 이번에도 이제 뭐 헌법재판관 추천 두 사람 하고 했듯이 또 대법관이 공석이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추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2011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러나 대법원장은 대법관보다도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데도 대법원장도 대법관 추천회의 제도나 동일하거나 더 가중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견, 이거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신설해서 대법원장의 임명 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법안 41조의 3을 신설하는 그런 규정을 도입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법안 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장 추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사람의 문제라는 것으로 또 돌아옵니다.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일단은 이 법안에 의하면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는데,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몇 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법관이 아닌 공무원도, 법원 공무원도 포함을 했고, 그 다음에 추천위원 전체 11명인데 그 중에 5명을 비법조인으로 해서 그렇게 위원으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추천위원 11명 중에 5명을 비법조인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는 또 11명 중에 5명을 비법조인으로 해서 비법조인으로 지금 자기 사람들로 집어넣겠다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갔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 비법조인을 뭐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겠죠. 구체적으로는 뭐 여당 야당 뭐 추천을 하든지 아니면은 널리 그렇게 또 그 후보 추천위원을 또 공모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그 중에 낙점을 하겠죠. 최근에 저도 헌법재판관 그 추천위원회 추천을 그 몇 곳으로부터 저를 추천을 했었는데, 저는 뭐 당연히 워낙 그동안에 김명수, 권순일 등등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뭐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정말 참 민주당 정말 그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을 이제 행사를 하도록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일 기관이 인사검증도 하고 추천의 위원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을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권력분산에 견제가 어렵다. 들어와서 이제 뭐 분위기를 법무부 장관이 특정인으로 이렇게 민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길까 봐서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한 그런 의도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제외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도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빠지게 되겠죠. 지금은 있다고 했지.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법원장에는 빠져라.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 있죠. 지금 법안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도 역시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포함되어 있는데 역시 나중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역시 법무부 장관 빠져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인사검증 권한을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법무부에서 거기에 대한 이 참 목리를 이런 식으로 지금 벌이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법무부 장관 일단 아웃됐습니다. 그 다음에 5명 비법조인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여당 야당 의석수로 하든지 또 자기 사람을 심든지 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은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뭐 이제 일단은 대법원에서 지금 구성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을 구성한다 그러면 차라리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대통령에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차라리 대통령에게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위원 11명 중에 5명 비법조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5명 비법조인을 적정하게 여야 균형 있게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저는 정말 왜곡된 자기 사람들을 심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위원 중 소수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또 엄격하게 또 바꿉니다.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옛날에 7명 중에 5명 이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었죠. 그런데 맞죠? 그렇게 했었는데 7명 중에 5명 이상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여당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소수당인 그 당시에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당시에 현 그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2명이 들어가고 또 다른 이제 또 위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5명을 못 만드는 5명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결국 3분의 2 이상이 되면은 되도록 해가지고 그 5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처음에 공수처법에서 만들 때는 적정하게 만들었다가 법 만들고 나서는 그걸 자기네들에게 민주당 추천위원이 추천 후보가 되도록 하는 형태로 해서 그 표결수를 의결 정족수죠. 의결 정족수를 그 규정만 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어떤 자기 입맛에 맞는 현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정말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했던 정말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온갖 것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밀어붙여 온 그 이후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했던 행위들은 참 그나마 그래도 좀 양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떻든 이번 이제 그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도 역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가중된 정족수를 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11명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가 7.33명인데 3분의 2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11명의 3분의 2가 7.33이니까 7명이 아니라 8명이 되죠. 8명 이상이 되도록 하니까 대법원장 또 대법관 또 대법관 몇 명, 또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몇 명,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것은 분명히 다른 표일 때니까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명 이상 만드는 것은 뭐 쉽게 그렇게 자기네들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 법안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왜곡된 그 방향으로 대법원장을 추천해서 그 선임하는 과정,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대법원장 후보를 2배수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이제 보낸다는 것인데 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제안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한번 봐요. 한번 봅시다. 최기상, 강덕구, 강민정, 기동민, 김성주, 김영배, 우리가 아는 사람, 알만한 사람들 이름 다 들었죠. 진성준이까지. 그 다음에 최강욱이, 또 윤재갑, 박찬대, 김어겸이, 또 김두관이, 김용민이, 또 의외로 걔는 없네. 김남국이는 없네. 김남국이가 왜 없을까요? 참 재밌네요. 박홍건이 당연히 있고 신현영이 있고 윤건영이 있고 다 있을 만한 사람들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다 제안에 동의를 했는데 김남국이가 없는 게 참 웃깁니다. 그래서 의원 원문을 한번 볼까요? 의원 원문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법안 발의를 이제 쭉 했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를 봅시다. 하나씩 봅시다. 실제 어떻게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봐요.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의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두니까 결국 누가 합니까? 대법원장이 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체 11명이라는 말이죠. 위원은 대법원장은 포함 안 되네요.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는데 법원행정처장 당연히 보통 이제 들어갑니다. 대한변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그 다음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법관 이외의 법원 공무원 해가지고 이렇게 6명은 이제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기타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5명.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때까지 우리가 공소처장 추천위원회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구성에 있어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블랙홀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뭐 그거야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또 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은 대한변협회장이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쪽에도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자체적으로 법원 행정처장이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해야 된다. 대통령은 후보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대법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나면 이제 위원회는 해산되고,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3개월 공포 3개월 지나서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규정들을 쭉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임기가 만료되는 현 대법원장이 자기가 임명을 합니다. 자기 사람이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뭐 그렇다고 치고 5번도 자기 사람 하겠죠. 그 다음에 6번도 자기 사람 하겠죠. 일단 3명입니다. 그러니까 5명. 요 5명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 편. 요 중에 또 누군가 또 한두 사람 또 포함되겠죠. 그러면은 뭐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아까 3명이었습니까? 3명을 이제 압축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명 안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지명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어떻든 이 취지 자체는 이런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위원 구성에 있어서 현 퇴임하는 대법원장이 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추천위원회에 자기 사람들로 해가지고는 쭉 포진하게 해서 자기네들 의중에 맞는 사람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정말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임명권자가 지금 대통령이니까요. 어차피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대통령 임명권자 직속으로 해서 그렇게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하는 거 지금 현재 있어요. 그리고 역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기가 후임자 될 후보 3사람을 사실상 지명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추천해서 대통령에게 들이민다? 여러분들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까 여러분들 보셨듯이 우리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아까 근거 규정을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헌법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자기의 일종의 뭐 자문기관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대통령 임명권자가 임명권자 산하에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맞죠. 어떻게 퇴임하는 대법원장이 자기가 후임을 사실상 뽑는 그런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아까 권력분립에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직 대법관, 그러니까 퇴임하려는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원장을 사실상 임명을 하다 후보자의 군을 딱 3명을 추려서 그렇게 대통령에게 딱 들이미는 형태. 요 사람 중에서 이것이 오히려 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바로 이거는 위헌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 장악 의도다. 우리 현 여당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헌법에서 부여된 대통령 임명권 마저 제한하고 있다. 표리부동이다. 뭐 등등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현 여당에 있는 최고위원 중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 옮겨볼까요? 아까 기사에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재명 방탄 대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방탄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밖에 다른 의도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페이스북에 쓰고 있네요. 위헌적 요소는 물론 법안 체계와 내용의 문제가 심각하다. 현직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의 본질은 위헌 시비를 무릅쓰고라도 윤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겠다는 저열한 의도다. 또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례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외시켰고 또 비법정인 5명을 포함하도록 했는데 다시 한번 친민주당 시민단체 인사들을 불러서 인사전행할 거냐? 임기 말년에 알박기 했던 문 대통령이 퇴임했으니까 이제는 시민단체 동원해서 알박기 외주화를 하겠다는 심산이냐? 또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그동안에 민주당이 보여온 그런 패습의 결정체다. 민주당의 대법원은 어떤 기관이냐? 죄악의 면죄부를 발부해 주는 것이냐? 법원이 아닌 면죄부 자판기를 갖고 싶어서 저런 법을 발의했냐? 상당히 의미 있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비판입니다. 저는 이 비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명백히 이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있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사법권의 행위로서 이것은 위헌적인 법률이다. 법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추진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잠깐만요.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서 아까 두 번째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내지 299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전에도 이제 제가 목소리로 그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을 때 지금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있는 그 규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 1000명도 200명 이상에 일반적으로는 200명 이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의미하는 200명 이상은 200명에서 299명을 의미한다. 350명을 하려면은 300명 이상으로 하든지 이렇게 우리 헌법에서 되어 있어야 됩니다. 200명 이상이라고 해서 전에 이제 밑에 제 댓글에 그런 얘기를 쓴 분이 있더군요.
그러면은 전 국민을 국회의원 시키지? 맞는 말입니다. 200명 이상. 다 해당이 되는 거죠. 500명, 1000명, 그거는 뭐, 고사하고, 1000만 명, 5천만 명을 국회의원 시켜라. 그것도 다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거다. 말은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200명 이상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200명 내지 299명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300명은 위헌이라고 주장 안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 앞에 영상들에서 보시면은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300명은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 생기면서 세종시에도 독립된 국회의원 의석수를 하나를 두겠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잠정적으로 예외적으로 그것이 국회 공직선거법에서 그렇게 플러스 1명 해서 300명이 된 것이지, 역대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에서 현행 헌법 하의 국회에서 299명을 왜 끝까지 고수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와가지고 세종시 생겼을 때 플러스 1로 했겠습니까? 이미 이전의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은, 또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이 200명 이상의 의미를 299명까지가 상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인정 안 합니까? 어쨌든 299명까지인데 플러스 1명 해서 300명, 이것도 사실은 위헌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예외적으로 잠정적으로 플러스 1명 했던 것이고, 신속하게 그것은 다시 지역구 구역 조정을 해서 그렇게 다시 그 합헌적으로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비추면서 당시에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역구 개편하고 이렇게 의석수 조정하면서 299명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돌려야 됩니다. 아니면 헌법 개정을 하든지요. 자, 지금 오늘 나온 그 기사입니다. 뭐 정당에 대한 뭐 이런 지지율이나 이런 거는 뭐 특별하게 저는 관심이 없고요. 국민 69%가 의원 수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데일리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밑에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뭐 어디에서 어떠냐, 뭐 정당 지지도 이런 거는 이제 별 관심이 없고요. 자, 이것이 뭐 전적으로 옳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여론조사를 본다면은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적정 국회의원의 수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300명 이상 8.6%, 이거는 이제 뭐 350명 비례직 늘리 가지고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뜻에 뭐 합당한 그런 어떤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뭐 이런 정도 표는 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300명 현행 유지, 지금 더 이상 늘리지는 마라 라고 하는 것이 20%, 200명 내지 300명 사이, 이게 32.5%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이 사실 200명 내지 300명 사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사실 합헌적이죠. 이게 300명을 제외한 299명까지를 이제 의미했을 때 이게 합당한 것이고,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32.5% 20% 해서 300명 현행 유지니까 52.5%가 더 이상 지금 현재 그냥 놔둬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100명 내지 200명 사이는 이거는 개헌사안입니다. 100명 이하도 역시 9.4% 되어 있지만 이것도 개헌사안입니다.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의미가 무엇이냐, 잘 모르겠다는 뭐 빼더라도 이 의미가 무엇이냐, 어떻든 많다, 반으로 줄여라, 반 이상 줄여라 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8.6%잘 모르겠다를 뺀다 하더라도 이게 한 10% 정도 빼고 90%가 현행 유지든지 아니면 줄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350명 하겠다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뭐 그러면 350명 이제 잘 안 되고 하니까 한 10명 정도라도 그래도 좀 더 필요하다. 김진표 국회의장 그거 무슨 짓입니까? 쪼잔하게. 차라리 10명 늘리겠다 하는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이제 여야 개편하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일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뭐 몇 퍼센트 이런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현행 300명 유지해야 한다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거는 요 부분입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응답이 서로 달랐다. 국민의힘 현 여당 지지자들의 답변. 가장 적정한 의원 수로 꼽은 것이 1,200명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위헌적입니다. 어쨌든 뭐 많이 줄이는 것은 좋지만은 현재는 200명 이상이니까 200명 정도까지 하는 거 괜찮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0명 내지 300명 34.9%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현행 300명 유지 이렇게 해서 12.7%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체 한 84.1%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합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쨌든 최대한 현행 300명까지의 입장이 84.1%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적정 인원수 2,300명이 30.6%, 현행 유지 300명이 30%, 그 다음에 1,200명 사이가 15.7%, 그 다음에 늘려야 한다 하는 게 14.3%.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 김진표 의장의 취지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쪽에 더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300명으로 이렇게 보는 퍼센트가 85.3%입니다. 여기에 그 지지 한 표가 국민의힘보다 1.2%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 다음에 정의당 지지자들은 300명보다 늘려야 한다는 게 21.3%. 왜 그렇겠습니까? 소수당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이제 많다는 것은 결국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직을 늘리겠다 하는 이런 취지니까 그 비례직에 대한 어떤 유혹 때문에 정의당 지지자들이 여기에 이쪽을 이제 체크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도대체 그 적정 국회의원이 의원 수를 이렇게 뭐 300명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 300 몇십 명 뭐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터무니없는 그런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300명 이상을 이제 전체 국민들의 물론 이제 전체 3월 27, 8일 해서 응답자 수 1000명으로 해서 그렇게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표본 오차 95%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이것을 신뢰를 어느 정도 한다면은 한번 보세요.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 300명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 정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고 또 전체적인 방향성 또 현재 공직선거법 의석수 또 지역구 비례직 늘리는 것 이 부분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힘을 합쳐서 이 의석수 늘리겠다 또 비례직 늘리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민 교수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50억 클럽 이제 권순일 처리 속도 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세 번째 주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서민 교수가 이재명을 그때 보냈어야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권순일 대법관이 그 대법원에서 그렇게 그때 1심, 2심 모두 다 유죄 그 선거권 박탈하는 유죄 그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 소위 숨쉴 공간, 소위 선의의 거짓말 그 토론 프로그램에서 했던 그것 가지고 그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해서 그렇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버린,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살려주고 또 그렇게 한 결과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살렸던 바로 권순일에게 1,500만 원을 줄만 했다. 서민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것만 한번 볼게요. 요게 미다시 뽑아놓고 요것만 한번 보죠. 5대5로 맞선 공직선거법 대법원 표결, 마지막 권순일이 이재명 손들어줬다. 퇴임 후에 화친대유 고문 변호사로 모신 뒤에 월 1,500만 원씩 줬다. 그때 이재명을 보냈다면 정치가 지금 이 모습 아닐 거다. 뭐 위 두 개 당연히 맞는 거고, 그때 이재명을 보냈다면 유죄로 해서 정치판에서 퇴출시켰다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마지막으로 제가 썼던 시론을 하나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그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대법원의 그 표결은 헌법재판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후임 순으로서 제일 후임 그 대법관 순으로 해서 나는 그 이거는 위법이다, 적법이다, 이런 이제 유죄다, 무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입장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쭉쭉 이렇게 해서 대법원이 14명이고 그 다음에 법원행정청장 빠지고 그때 누군가 한 명 빠지고 해서 12명이 참여를 했어요. 12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명까지 오다 보니까 5대5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에 대법원장 빼고 제일 선임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대법원장을 뺀 제일 마지막에 표결을 하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5대5였으니까 자기가 무죄 쪽에 6대5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6대6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은 다수결에 그냥 표를 얹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그래서 이제 7대5로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가 됐죠. 결국 무죄 판결이 난 그런 사건인데, 그때 권순일, 김만배 등등 이런 사건들이 없고, 또 대법원장을 마치고 마지막에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서 월 1,500만 원씩 받으면서 그렇게 모신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다면은 충분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단순히 김만배가 그렇게 여러 차례 대법원에 단순히 이발만 하러 갔을까? 권순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권순일을 대법원에 찾아가서 만난 것이 횟수가 그만큼이라면 바깥에서 퇴근 이후에 저녁에 밤에 만난 횟수는 훨씬 더 그 암수로서 훨씬 더 횟수가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재명이를 그때 보냈어야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민 교수 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요 글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참 많이 이제 지나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미 권순일 사건이 있고 2021년이면은 그 사건이 이제 불거지고 또 이재명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그 누굽니까? 이낙연 후보를 뒤집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오면서 드러난 그런 이제 상황을 보고 제가 정말 많은 자료를 참고를 해서 그렇게 썼던 글입니다. 글 내용
아주 단단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제가 이제 한번 오늘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이 내용을 이제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2018년, 9년, 2020년 이렇게 되나요? 권순일 대법관이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분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사실 막 한 30 몇 프로, 40 몇 프로까지 한 50%에 육박할 정도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로 그렇게 아주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됐어요. 뭐 김두관이니 뭐 누구니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주 군소 후보들이었습니다. 이낙연이 그렇게 완전히 혼자서만 독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민주당 쪽이나 이제 현 야당 쪽에서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이거는 러닝메이트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소위 뭐라 그럽니까? 우리 그 마라톤 할 때 페이스메이커라 그럽니까? 같이 이제 뒤처지지 않게 같이 뛰어주면서 마지막에 빠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속도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어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을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같이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국민들의 관심이 있고 또 이것이 나중에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 과정에서 여론의 어떤 지지를 받고 또 관심을 또 받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민주당 지지율 또 민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을 대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물론 그 살려주는 것이 뭐 화천대유니 이런 것들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목적으로 한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인 또 의도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해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재명이가 너무 선전을 해버린 거죠.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낙연이 오히려 완전히 반대 현상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낙연이가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 그리고 이제 의외로 그 이낙연의 어떤 경주마를 위해서 옆에서 보조 그 질주를 하도록 그렇게 투입을 시켰던 이재명이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등장하면서 온갖 그 사건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낙연 쪽에서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이낙연 쪽에서 대장동 사건을 터뜨렸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그 현 여당, 당시의 야당에서 대장동 사건 터뜨린 거 아니에요. 이낙연 측에서 터뜨린 겁니다. 자기들 내분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가 등장한 또 이재명이가 등장하게 되도록 만든 권순일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썼던 그 주제가 왜곡된 소수 의견 권순일의 일탈입니다. 이게 벌써 2021년 10월 4일이네요. 벌써 1년 반 전입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화 아수라 감독은 경악한 관객들에게 이 영화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지역 등등 사건과 에피소드 등은 모두 허구적인 것으로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이다. 이렇게 해서 겁에 질린 듯한 자막을 남겼다. 영화 여러분들 아수라 많이 봤을 겁니다. 아수라 영화를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해서 끝나는 장면으로 그만두지 마시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 출연자 쭉 나오고 나서 제일 마지막 장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바로 요 표현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딱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 제작자는 아수라 영화 감독은 또 이 아수라 극본을 만든 사람은 분명히 성남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대장동 사건 이후 몇 차례 다시 보기를 하면서 매번 영화와 비슷함을 느꼈다. 사실 아수라는 제가 여러 차례 진짜 한 5번 정도 영화를 봤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또 이제 보고 이렇게 여러 번 또 더 봤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너무나 성남시 사건하고 너무나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제일 처음엔 제가 봤을 때는 무서워서 중간에 그냥 한 3분의 1 정도 보다가 그냥 끊어버렸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얘기가 나오고 아수라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자 제가 다시 보면서도 막 눈을 감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다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마스터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 마스터에서 이병헌은 고위 경찰과의 대화에서 이제까지 와 하셨으면 이번에는 와우 하실 겁니다. 라며 하면서 그렇게 뇌물 정황을 묘사를 했다. 이젠 영화 내부자들의 이병헌과 조성우가 등장할 때가 됐다. 누군가가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그 진실을 밝히는 그런 상황이 등장할 때가 됐다. 그래서 시간이 그래도 많이 흘렀지만은 지금 뭐 유동규나 등등 지금 그래도 많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성남의 뜰 초대 대표, 최모 법무사 등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입장 표명을 좀 이재명의 불리한 그런 입장 표명을 살짝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검사 조성우 역은 누가 맡게 될까? 이렇게 이제 제가 글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작년 9월, 그러니까 2020년 9월 퇴임 후에 두 달 만에, 2개월 만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매달 아까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 개인적 비난은 물론 대법원까지 대법원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원장을 10월 달까지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중앙선관위원장 공직에 있다 보니까 바로 대법원장 퇴임하면서 이게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직인 대법관을 그만두면서 중앙선관위원장도 바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뭔가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 무엇인가 소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쥐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원장을 그래서 9월 초인가 이렇게 해서 한 2달 정도를 중앙선관위원장을 버티면서 더 했어요. 그래서 10월 말 11월 달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받으면서 거액을 받았는데 결국 중앙선관위원장을 10월 말에 이제 퇴임을 했으니까 사실은 곧바로 공직에서 바로 고문을 맡은 것과 같다. 이거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을 거친 겁니다. 우리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의 높은 지위 때문에 장관급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지위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판단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관들이 최고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근거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재명 재판에서 권순일이 평의원칙의 순리에 따랐는지는 의문이다. 심리 단계에서 일단 이제 심리 단계하고 여러분들 평결 단계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해서 보십시오. 심리 단계에서 의견이 나뉘면 최종 평결에 앞서 다른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의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돌리는 것, 이런 것은 허용이 됩니다. 내 입장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는 이런 의견서 돌리는 것은 허용이 돼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부분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표결 왜곡을 위한 더 이상의 활동, 사람을 마음을 산다든지 또 다른 실제로 건품이 오갔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 무책임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의 표결 왜곡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심리 단계에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순한 자기 주장을 설득력 있게 상대방에게 다른 재판관, 다른 대법관, 다른 재판관들에게 설득해서 자기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을 구두로 해도 되고 의견서를 돌리는 것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표결할 때 평결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후임부터 선임 순으로 마지막엔 재판장이 의견 표명을 하는 방식의 표결 방식이 지금 현재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결 방식이 과연 타당하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표결을 하면 할수록 자기는 자기의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표결할 때. 이번 이제 이재명 재판이 전형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후임부터 선임 순으로 마지막엔 재판장이 의견 표명을 하는 그런 표결 방식도 결론의 왜곡을 초래한다. 여러분들 동의하죠? 동의할 만한 그런 현재 그 표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표결하는 것이 좋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동시에 오픈하는 카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지 않아요? 나는 유죄, 나는 무죄. 순서대로 하면은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미리 사전에 또 한 두세 명만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 13명이 참여하니까 두세 명만 그렇게 미리 사전에 포섭을 해 놓으면은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결론. 선임 대법관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자기 입장을 오픈하는 그런 카드를 제시하면은 그것이 가장 공정하죠. 물론 이제 사전에 그런 작업을 하는 그것은 어떻게 맞겠습니까만은. 그들은 선임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후임자를 앞세운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후임 대법관이 선임자가 내가 이거는 유죄야. 후임자가 미안해서라도 유죄에 동조한다? 그거는 대법관까지 된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후임자를 앞세운다고 하지만 그것은 옳은 표결 방식이 아니다. 오랜 관례였고 사실상의 평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런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권위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권순일의 소수 의견은 멋지게 성공했다. 이재명 재판에서 소수 의견까지 준비했던 권순일은 소수 의견 낼 걸로 결론이 유죄로 가면은 자기는 소수 의견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권순일이.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 자기가 원했던 결론을 이끌어냈죠. 무죄 판결 쪽으로 이끌어냈죠. 그렇게 소수 의견까지 자기가 지면은 유죄로 가면은 소수 의견까지 준비했던 권순일 대법관이 단순한 의견서 회람 제공 수준을 넘어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권순일 대법관이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밑에 있는 연구관, 재판연구관인 아까 대법원 판사, 재판연구관에게 당초에는 이제 유죄 보고서라고 하는 유죄 하나의 보고서로 해서 올라왔는데 무죄 취지 보고서하고 두 개를 같이 올려라. 양쪽으로 논리를 작성해가지고 논거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유죄 보고서, 무죄 보고서 두 개를 같이 올려라. 이렇게 작성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관의 당초의 유죄 보고서에 더해서 추가로 무죄 취지 보고서를 작성케 했다는 것이다. 권순일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대5로 유무죄가 나뉘자 실질적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서 무죄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권순일이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비상식적인 평의 원칙의 최악의 결론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형식적 위법성 외에도 실체적 위법성도 부정할 수가 없다. 이제 실체적 위법성이 뭐냐 보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거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재판 사건이 아니라 위헌법령 기본권 침해한다든지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판단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심사 기준이 자기의 가치관이나 사고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재판은 형사재판입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 권순일은 이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선거 TV 토론 과정에서 후보자 발언은 유무죄로 다툴 일이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살핀 문제다. 아니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무죄 사건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유무죄 해석 적용에 관한 사건을 어떻게 기본권 침해 문제로 그렇게 접근을 합니까? 기본권 침해로 접근하게 되면은 일반 사건들 결론이 다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다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권순일이가 선거 TV 토론 과정에서 후보자 발언은 유무죄로 다툴 일이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슨 유무죄 판단을 할 일이 아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살핀 문제다. 그러면서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보도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제가 썼던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명언 중의 명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십시오. 구체적 범죄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유무죄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위헌 여부 판결을 한 것 자체가 법리에 반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그 판단 기준으로 헌법을 들이대면 빠져나갈 구멍이 무한대로 넓어진다. 이 부분은 제 이 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사가 돼서 여기저기 퍼날라지고 했던 그런 사실 아주 귀한 문구입니다. 이것도 제가 고민해서 만든 그런 썼던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케이스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사건이 아니라 법원에서의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그 판단 기준을 헌법을 들이내서 기본권 침해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무한대로 넓어진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판단 기준이 확장되면 결론은 재판부에서 만들기 나름이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서 유죄 심정은 짙지만 선거에 대한 검찰 법원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한다거나 적극적 능동적 주장이 아니라 후보자 토론에서의 질문 답변이나 주장 반박 등 소극적 수동적 의견 표명은 이른바 숨쉴 공간에 해당이 돼서 소위 선의의 거짓말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봐서 이런 경우에까지 허위사실 공표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번 이재명 재판에 있어서 다수 의견,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7명의 근거지만은 이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 논리대로 하게 되면은
임기응변 능력, 말주변 테스트에 불과한 후보자 토론회는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8차례나 권순일 면담 방문을 하면서도 군의 이발관 이용 목적이었다고 발뺌했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는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져버리더니 결국 배임,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여야 곳곳에서 특검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사건이 생겨야 묻힐까 말까 할 정도로 의혹이 확산일로인데도 이재명이 경선에서 득표율 절반을 넘기며 파죽지세로 진격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권순일은 이 고초 속에서도 이를 악물며 오로지 이재명 당선만을 고대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것이 그가 사는 유일한 길이니 말이다. 여러분, 이게 2021년 10월달 10월 4일인가 그때 썼던 글입니다. 1년 반 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권순일이가 이재명이 되었으면 하고 빌고 있었을 테고, 이재명이 낙선하고 지금 검찰에 불려다니고 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권순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50억 클럽, 심지어는 50억 클럽 특검 논의, 특검 법안을 오늘 오전에 그렇게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이거는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김건희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묻으려고 하는 오히려 그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그 꼼수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무엇이 먼저인데?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3건에 대해서 상당히 장시간 여러분 논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제한 추진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봤듯이 이거는 위헌적인 그런 행위다. 우리 헌법에서 반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대법원장이 이 사람 중에서 내 후임자를 뽑아 하고 이렇게 3명을 대통령한테 들이미는 형태,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발상을 합니까?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또 국회의원 정수는 제가 꾸준하게 주장을 해왔듯이 200명에서 299명까지다. 이제 그것이 국민들의 전체 90% 이상의 국민들의 뜻이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전 중앙선관위원장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그 처리가 결국 또 대장동 사건에 또 영향이 미치지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직까지 감기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또 여러분과 접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오늘 오전에 50억 클럽 그 법사위 특검 논의를 하기 때문에 겸해서 몇 가지 건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한번 교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장시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쟁점들이 막 지금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법적으로 더 한번 더 깊이 이렇게 파고들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런 형태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앞으로도 좀 더 깊이 있는 논의, 좀 공부가 되는 그런 논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